명랑 인터뷰 시간에는 여야 새 지도부 선출에 도전한 의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네, 저희들이 송영길 후보자 그리고 우원식 후보자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의원님 이번에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좀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네,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고, 네. 그래서 당이 안정과 단결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코로나나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서 네.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당 정책이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된다. 또 그것도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출마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사실 재보궐선거 이후로 저희 당에 대한 어떤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지금 이런 민심을 우리가 받들어서 이길 수 있는 변화,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혁신을 할 수 있는가, 또 이게 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홍 의원님께서 어제 SNS에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네. 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머리털이 다 빠지더라도 혁신할 것이다 이렇게 쓰셨는데, 네. 다들 혁신을 얘기하고 다들 쇄신을 얘기하고 뭐 민생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궁금하다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제가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저희 각오를 좀 밝힌 건데요. 네네.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저희 의석이 129석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패스트트랙은 시작할 때 5분의 3의 의석까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할 때 너무너무 소수 여당 또 4개의 정당을 상대하는 원내대표가 힘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 이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공수처도 이렇게 출범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또 그게 또 180석을 우리가 얻는 교도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사실 우리 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로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정권 말기로 갈수록 여러 가지 네임덕 문제라든지 또 우리 대선 경선의 과정에서 우리 당이 어떤 갈등이나 대립을 좀 최소화하고 단결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극복해내야 또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각오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혁신의 출발은 어떤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당에 지금 부족했던 것들이 당 내의 소통, 또 그리고 당정청 간의 긴밀한 어떤 논의, 또 그리고 하나는 국민과의 어떤 소통도 우리가 좀 소홀히 해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우선은 당이 주도하는 그런 변화와 혁신을 하면서 국정 운영에도 우리가 중심에 서겠다. 저는 이것을 혁신의 한 방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어쨌든 경쟁을 하고 있고 경선 중인데요. 그 일부 네. 언론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송영길 의원이 한편에 서 있고 또 다른 네. 한편에 우원식 의원과 홍 의원께서 서 계신 듯한 그런 구도가 형성이 돼서 설전을 벌였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무슨 마지막 말씀 못 들었는데요.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원식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합세해서 공세한다 이런 그런 보도들이 많잖아요. 예. 네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무튼 새 후보가 사실 지금 우리 당이 사실 재보궐선거 이후로 어떻게 쇄신하고 혁신할 거냐 이걸 놓고 네. 사실 우리 이제 우리 당원들에게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송영길 의원은 민주 빼고 다 바꾸겠다 해서
어떤 변화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당연히 변화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기는 변화를 해야 되고 분열과 패배의 변화나 혁신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것은 우리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 토대 위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또 이제 우원식 의원은 민생을 강조합니다만 저는 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민생은 지금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빨리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 또 경제 회복의 성과를 내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힘든 뭐 자영업자나 또 비정규직이나 청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뭔가 무너지지 않게 지원하는 것, 이게 다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아무튼 이 민생에 대한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다르고요. 네. 저는 이제 개혁과 민생 이것을 한 몸과 같은 것이고 다르지 않다. 그래서 뭐 약간 그런 차이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계파나 파벌에 속하지 않았다. 계속 이제 계파 네, 문제를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네.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사실 좀 씁쓸합니다. 이게 우리 이제 2018년에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그 네네. 당시에는 이제 친문 경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진짜 친문이냐 네네. 하면서 모든 후보들이 나와서 그랬었는데 네네. 역시 이제 우리 사실 재보궐선거 뭐 이후에 갑자기 친문 비문 논쟁이 드러나고 네. 또 뭐 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계파가 없다 이러니까 갑자기 또 없던 계파가 생겨나고 이러는데 저는 이게 이제 과거에도 반복돼 왔던 그런 정치권의 네. 정권 말기 또 뭐 대통령의 이제 지지도가 떨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또 저는 그런 것의 하나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는 그런 뭐 친문 비문 네. 이런 것은 없다. 네. 그리고 계파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소통 얘기를 하셨어요. 당내 소통, 뭐 당정청 네네. 소통, 무엇보다 네. 국민과의 소통 조금 네. 부족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약간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2030 뭐 혹은 초선 의원들이 입장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지지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성토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분위기가 소통 자체 어떤 흐름을 좀 막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소위 이제 뭐 민심과 당심이 다르다 이런 논쟁인데요. 저는 뭐 당심 속에 뭐 민심 속에 당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당원들이 400만 명입니다. 네. 저는 그 내에 다양한 어떤 정치적인 견해 또 어떤 판단에 있어서 많은 이런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다양한 의견 이것은 우리 민주정당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어떻게 잘 토론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그런 민주적인 의견 수렴의 과정 이게 정당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2030 초선 의원들의 그런 의견에도 상당히 뭐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초심으로 또 돌아가서 잘해보겠다. 이런 의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뭐 다른 의견을 꼭 갖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재보궐선거 이후 이제 패배 원인들을 다각도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네.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요. 네네. 뭐 지금 일단은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일단은 멈춰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의원님이 생각하는 이 부동산 관련 정책 어디가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선 지금 와서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정책을 생각해 보면 네. 좀 이제 그 시장의 저금리로 과잉 뭐 이렇게 자금이 유입됐다든지 하는
또 공급이 약간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이제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원인에서.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이나 투기에 대해서 입법을 통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이렇게 못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판단이 좀 약간 늦었지만 또 어떻게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129석이라는 이 소수 여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또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입법도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것을 초기에 제압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이 문제고 지금은 이제 이사 공급 대책에 의해서 부동산의 기조나 방향은 제대로 세워졌고 네. 부동산 어떤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야 시장에 이렇게 보내는 시그널 자체가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데서 그것을 좀 근본적인 기조나 방향을 흔들어서는 안 되고 그러나 이제 뭐 생애 첫 구입하는 그 주택에 대해서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이런 부분들의 대출 규제는 약간 완화하는 것이 좋고 네. 그다음에 뭐 보유세 부분에서도 저는 이 지금 정부가 세운 뭐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든가 네. 이런 것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제 가격이 너무 폭등해가지고 네네. 일시적으로 이게 중산층 서민들의 어떤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부분은 네. 이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네. 좀 일부 좀 일시적으로 네. 그 경감한다든지 아니면 저 공시지가 현실화를 약간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네. 이런 어떤 미세한 조정은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건 약간 좀 선거 자체 이슈인 것보다는 후보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언급을 사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언급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후보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지금 뭐 우리 문재인 정부는 어떤 뇌물이라든가 그런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면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쉽게 그 원칙을 지금 내던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마지막 TV 토론 앞두고 계시죠? 네네. 네. 이제 어저께 토론을 하셨고 오늘 토론에서 좀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마 뭐 오늘 토론도 네네. 이번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변화할 거냐, 또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 어떤 처리 방안 네. 이것도 나올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고 누가 가장 적합한 거냐 이것을 좀 판단하게 하는 뭐 토론이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준비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짧게요, 후보님. 마지막으로 홍영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좀 짧게 마무리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뭐 치밀한 어떤 전략적인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또 저는 제가 뭐 80년대 노동운동 할 때부터 어떤 쌓아온 네. 어떤 협상력, 설득과 협상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기에 어떤 당의 소통도 당정청 당의 소통도 잘하면서 우리가 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제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